안녕하세요, 김재리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미국에서 굉장히 최근에 일어난 실종 사건이에요. 바로 작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야기가 진짜 생각하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니까요.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에밀리랑 라이언은 2024년 7월에 결혼 22주년을 맞은 부부였어요. 둘 사이에는 딸 하나, 아들 둘 이렇게 있었고요. 5명의 보그하트 가족은 미국 북동쪽에 위치한 위스콘신주 워터타운에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아직 모두 10대 청소년이었고요. 가족들은 기독교를 믿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루터교를 믿고 있었어요. 에밀리는 교구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고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도 위스콘신 복음주의 루터교 총회가 지원을 하는 루터교 고등학교였어요. 가족들이 다 독실을 했던 것 같아요. 2024년 8월 11일 일요일이었어요. 가족들은 오전에 다 같이 교회를 다녀옵니다. 라이언 보그와트는 당시 45살이었고 자기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목수였어요. 라이언은 예배가 끝나고 나서 공방에 들렸다가 저녁에는 혼자 카약 타고 낚시를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라이언이 낚시를 가겠다고 한 데가 그린 레이크였는데요. 집에서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위로 올라가면 나오는 호수였어요. 그렇게 저녁 10시가 넘었고요. 에밀리한테 문자가 왔어요. 라이언이었어요. 이제 카약 돌려서 무츠로 가려고. 에밀리는 라이언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라이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라이언이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오니까 에밀리는 다음 날에 바로 실종 신고를 했어요. 그린레이크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에 카약을 타고 호수로 낚시를 나갔던 남자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신고가 전달이 됐고요. 직원들은 바로 호수를 확인하러 갔어요. 그린레이크가 이렇게 크게 있으면요. 그 바로 밑에 다치 메모리얼 파크라고 모래사장 같은 게 있는데요. 여기 근처에서 라이언의 차랑 트레일러가 주차가 되어 있는 거예요. 라이언은 찾을 수가 없었고요. 수색이 바로 시작이 됐어요. 그날 호수 서쪽에 깊이가 60m가 넘는 깊은 곳 쪽에서요. 라이언의 카약이 전복된 채로 발견이 돼 있었어요. 카약 안에는 구명조끼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에 호수를 따라서 이제 그물을 던지고 있던 어부 2명이 낚싯대를 발견을 합니다. 라이언의 낚싯대였어요. 호숫가에는 물에 떠밀려온 수납박스가 발견이 됐는데 안에는 라이언의 신분증, 지갑, 열쇠, 중요한 게 다 들어있었어요. 라이언이 실종됐던 사실이 지역에 다 알려졌고요. 실종된 라이언을 찾기 위해서 이 지역 사회가 다 달려들었어요. 라이언의 핸드폰 신호가 마지막으로 발견된 곳들을 시작으로 광범위한 수색이 계속되었고요. 이 수색에는 레이크 사이트 보안관뿐만이 아니라 위스콘신 자연자원부 그리고 브루스의 유산이라는 비영리 자원봉사 조직도 함께 참여를 했어요. 그 밖에 많은 자원봉사자들, 전문 다이버, 수색견, 수중 드론부터 공중 드론까지 다 투입이 됩니다. 사용된 장비 중에서는 사이드 스캔 소나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은 배에서 물 아래로 이렇게 작은 장비를 보내요. 이 장비에 양 옆에 변환기가 달려 있어서요. 이거를 해저 바닥에 부채꼴 모양으로 음파빔을 비스듬하게 쏘는 거예요. 그러면 해저면에 이게 부딪혀서 음파가 반사가 돼서 오는데 이 신호파형을 모아서 해저면을 살피는 장비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고가의 장비라고 합니다. 온 수단을 다해서 그야말로 호수를 뒤집은 거죠. 수색한 호수의 범위가 약 1500에이커라고 하는데요. 이게 여의도의 토지 면적보다 더 큰 크기예요. 그만큼 큰 호수를 가장 수심이 깊은 데까지 다 꼼꼼히 살펴봅니다. 근데 라이언이 발견되질 않아요. 사체도 나오지 않고요. 특별히 다른 단서도 나오질 않습니다. 라이언의 친구들이랑 가족들은 이 상황만으로 보면 라이언이 카약이 전복되면서 물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제까지 발견이 안 된 걸 보면은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진 않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포기를 하겠어요. 계속해서 실종에 대한 소식을 알리고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그와트 가족한테 따뜻한 손을 내밀었어요. 에밀리는 페이트 오버 피어라고 적힌 티셔츠를 판매해서요. 그 수익금을 라이언의 수색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 이런 뜻 같아요. 이거는 9월 5일에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글인데요. 에밀리가 작성했던 글을 이 학교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퍼가기를 했어요. 그런 글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눠보세요. 이 멋진 복음은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브루스의 유산을 위해서도 쓰일 거예요. 라이언을 찾기 위해서 엄청 많은 시간 동안 특별한 보트가 사용이 됐거든요. 이 복음은 우리 가족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을 나누는 일이기도 해요. 이 방법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나누는 것을 고려해 주세요. 저는 이 옷들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입혀질지,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계속 브루스의 유산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단체는 어떤 단체냐면 이런 수중 관련 사고가 일어나면 실종된 사람을 찾거나 구조하고 그 가족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이드 스캔 소나도 브루스의 유산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장비였어요. 이 그린레이크에서 예전에 또 이런 수중사고가 일어나서 그때도 수색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린레이크 보안관 사무소에서 브루스의 유산한테 먼저 도와달라고 연락을 했다고 해요. 브루스의 유산 창립자인 키스 코미카는 28일간 직접 장비를 이용해서 수색 작업에 참여를 했고요. 수색을 안 하고 있을 때는 그 자료들을 다 살피면서 혹시 내가 놓친 게 있진 않나? 계속 들여다봤대요. 수색 첫 2주 동안만 해도 장비, 기타 비용으로 10만 달러는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도움이 더 절실했어요. 지역 커뮤니티는 라이언의 실종에 대한 소식을 계속 공유하면서 따뜻한 관심을 보냈어요. 수색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보내기도 하고요. 감사 카드를 직접 써서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에밀리도 모든 조사관들의 이런 지속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노력이 무색할 만큼 9월이 다 가도록 라이언의 흔적은 조금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에밀리는 혼자서 남은 가족들을 케어를 해야 되니까 애들이 셋이잖아요. 다시 일터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라이언이 실종이 된 지 54일이 흘렀습니다. 11월 8일 금요일 레이크 카운티 보안관 마크 포돌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앞에 선 사람들 보시면 FBI, 브루스의 유산, DCI, 브라운 카운티 보안관, 엄청 많은 기관의 사람들이 서 있거든요. 다 수색에 참여한 기관이에요. 이 기자회견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그 실종 당시의 상황은 어땠는지, 수색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떤 단체들이 참여해서 어떤 도움을 줬는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포돌이 10월 7일 이 기자회견으로부터 약 한 달 전부터 사건을 다른 방향에서 보게 됐다고 말을 해요. So October 7th, I got my crew together. We met and we talked and we said we got to go a different direction. And they did. The direction we went was offline and we found out that his name was run on August 13th. 다름이 아니라 10월 13일에 라이언의 신원이 사용된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라이언은 호수 안이 아니라 유럽 어딘가에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라이언의 노트북은 집에 있었거든요. 그 노트북을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했는데 해외 계좌로 돈을 송금한 이력이 발견됐고요. 금융계좌와 관련된 그런 계정들의 이메일 주소를 변경한 사실도 발견이 됐어요. 1월에는 37만 달러 상당의 생명보험에 가입을 했고요. 새로 발급한 여권 사진도 발견이 됐어요. 노트북 카드를 다 비우고 그 아이클라우드의 내용을 업로드하고 실종 당일에는 모든 브라우저 기록을 다 지운 것도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최악인 게 라이언이 어떤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대화를 주고받았었다는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라이언이 실종되기 전에 여권 분실 신고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새 여권을 발급을 받았어요. 에밀리가 집을 찾아보니까 집에는 옛날 여권만 있는 거예요. 그럼 새 여권은요? 라이언이 들고 간 게 아닐까요? 라이언 실종 신고가 8월 12일에 됐잖아요. 캐나다에서 13일에 라이언의 여권이 사용됐다는 기록이 확인됐어요. 와, 이게 다 뭐예요? 라이언을 찾으려던 수색은 이제 수사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FBI가 개입을 하게 된 거예요. 가족들은 죽은 줄만 알고 있던 아빠가 남편이 알고 보니까 호수에 있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거예요. 포돌은 매체들한테 가족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좀 배려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라이언한테 말을 전합니다.
라이언, 이걸 보고 있다면 우리에게 혹은 가족들한테라도 꼭 연락을 해주세요. 우리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이해하겠지만 여기 아버지가 돌아오길 바라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때까지 라이언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만 판단된 거지 어디 있는지는 찾지 못했어요. 에밀리는 사실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라이언이 불륜을 저질렀고 그게 이런 짓을 벌인 이유인진 몰라도 아무튼 살아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좀 더 일찍 알게 됐지만 수사기관은 더 충분한 정보를 모을 때까지는 그 사실을 공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비밀을 유지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기자회견 전날에서야 죽은 줄 알았던 아빠가 실은 죽은 척하고 도망친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호돌은 에밀리가 수사를 돕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호돌은 에밀리가 수사를 돕기 위해서 보안관들이 요청하는 일들이랑 정보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줬다고 말을 했고요. 또 정말 강인한 여성이라고 덧붙였어요.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을까요? 제정신으로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로부터 3일이 지났습니다. 보안관 사무소로 영상이 하나 보내졌어요. 호돌의 메시지 화답이라도 하듯이 라이언이 직접 찍은 셀카 영상을 보냈습니다. Good evening, it's Ryan Borgward. Today, hello, Matt. 오늘은 11월 11일입니다. 거기는 거의 오전 10시겠네요. 저는 제 아파트에 있어요. 저는 안전하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영상 보시면 침대도 언뜻 보이고요. 라이언이 현재 지내고 있는 집 같았어요. 이때부터 당국 기관들이랑 라이언은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대요. 이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라이언의 이 영상이랑 추가 소식이 발표됐어요. 당국은 러시아어를 하는 어떤 여성과 접촉을 했는데요. 그 여성의 도움을 받아서 라이언이랑 연락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여성이 누군지, 또 라이언이랑은 어떤 관계인지, 수사기관에는 어떻게 도움을 줬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뭔가 라이언의 그 불륜 상대 아닐까 하는 추측이 제일 많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밝혀진 건 없어요. 호돌은 좋은 뉴스는 라이언이 살아있고 그것도 잘 살아있다는 것이고 나쁜 뉴스는 라이언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는 모른다는 사실이고 또 라이언이 집에 돌아오겠다고 결정하진 않았다는 거라고 했어요. 돌아오기 겁나겠죠. 라이언은 그렇게 사라진 이후에 가족들한테도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집에 돌아가면 일단 가족들을 마주 봐야 되고 자기가 저지른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고의적으로 실종된 척해서 행정력이랑 국민 세금을 낭비한 그 책임도 져야 되고요. 생명보험을 들어놨던 걸 보면 가족들이 그 돈으로 살아가길 바랬던 것 같은데 보험 사기죠. 이미 날아갔고요. 돌아오면 수색에 대한 배상이나 범죄에 따른 벌금이 부과가 될 텐데 어마무시할 거예요. 라이언은 자기가 돌아오면 사는 게 힘들어질 거고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 돌아오는 걸 망설인다고 했어요. 그린레이크 보안관 사무소는 라이언이 집에 스스로 돌아와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난장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음을 울리는 이메일을 계속 보내고 있다고 했어요. 이때가 11월 말이었거든요. 호돌은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에 함께 있어주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을까요? 라고 말하면서 감정이 북받쳐서 약간 울먹였어요. You know, I got one more thing to say. Christmas is coming. And what better gift he could give his kids is to be there for Christmas with them. 대체 이 라이언 보그와트는 왜 죽은 척을 했던 거고 어떻게 몇 달 동안을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던 걸까요? 라이언이 사라지기 전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라이언은 언제부턴진 몰라도 아주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이 죽음을 계획했어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연락하던 그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새로운 삶을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수많은 정보들을 찾아봤는데요. 6년간 성공적으로 종적을 감춘 사람의 사례를 열심히 공부했고요. 호수 익사 사고들을 찾아보고 또 물이 얼마나 깊어야 시체가 안 떠오르는지도 찾아봅니다. 해외 송금 방법도 찾아보고요. 흔적을 최소화하면서 국경을 넘는 방법 열심히도 알아봤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자기 가짜 죽음을 팔아서 어떻게든 새로운 삶을 찾고 싶었나 봐요. 여권도 새로 발급을 받았고 현금도 챙기고 노트북도 리셋을 하고 준비물도 다 챙겼습니다. 8월 11일 아침이 됐어요. 미리 찾아봤듯이 날씨도 괜찮았어요.
라이언은 아침에 가족들이랑 교회를 갔다가 자기 공방으로 가서 그린레이크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우선 에밀리한테는 혼자 카약을 타고 호수 가서 낚시를 할 거라고 말을 해놨기 때문에 낚시용품들이랑 뭐 이런 필요한 용품들을 차에 실었어요. 그리고 몇 주 전에 전기자전거를 구매해서 공방에 숨겨놨었거든요. 이 숨겨놨던 전기자전거도 트레일러에 실으려고 했는데 공방에 CCTV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카메라에 찍히면 안 되니까 트레일러를 뒤로 이렇게 후진을 해와서 아무도 못 보게 자전거를 실었어요. 다음으로 구명조끼를 사러 월마트로 갔어요. 근데 월마트에 구명조끼를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지역 이름이 적힌 모자랑 가방을 샀다고 합니다. 지역이 옥시코시인가? 그랬어요. 이후 라이언은 스토브에 연료를 채우기 위해서 친구 집으로 갔어요. 친구가 그 시간에는 보통 집에 없었거든요. 차에 자전거 실려 있는 걸 혹시 친구한테 들켰다가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봐 일부러 친구가 없는 시간에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료를 채웠는데 친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온 거예요. 좀 놀라긴 했는데 재빨리 트레일러를 닫아서 친구한테 들키진 않았어요. 둘은 그렇게 얘기를 좀 나눴는데 이때 딱 이상한 점은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친구한테 인사를 하고 라이언은 그린레이크로 향했어요. 호수 남쪽에 있는 다치 메모리얼 파크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쯤 됐었대요.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나 봐요. 경찰이 전기순찰을 돌고 있어서 라이언은 막 심장이 두근거려서 좀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순찰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메모리얼 파크 남쪽에 밴과 트레일러를 세워뒀어요. 그리고 가져왔던 가방이랑 헬멧, 전기자전거를 밴을 세워둔 곳에서 좀 위쪽에 좀 나무가 있는 쪽에 두었고요. 수납박스랑 낚싯대, 입으로 불 수 있는 어린이용 보트, 그리고 카약을 챙겨서 호수로 갑니다. 호숫가에서 카약에 짐을 다 싣고요. 호수에 띄웠어요. 카약에 올라탄 라이언은 그린레이크에서 가장 깊어 보이는 곳까지 갑니다. 노를 열심히 저어서 갔어요. 그리고 10시 45분쯤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내고요. 핸드폰을 물속으로 던졌어요. 그리고 가져왔던 그 어린이용 보트를 부풀려서 물에 띄우고요. 거기로 옮겨 탄 다음에 카약을 뒤집었습니다. 이때 안에 있던 그 낚싯대랑 수납박스 이런 것도 물속에 다 떨어진 거예요. 라이언은 일부러 구명조끼를 안 입고 그대로 카약에 뒀는데요. 그래야 나중에 수색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더 쉽게 믿을 것 같아서 그랬대요. 수사기관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호수에서 익사했다고 생각하게 만들려면 그럴듯한 스토리를 만들어야 됐으니까요. 이건 제 추측인데요. 아까 월마트에서 구명조끼를 사려고 했다가 없어서 못 샀다고 했는데 아마 처음부터 카약에 조끼를 둘 생각이었고 여분으로 자기가 입을 걸 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라이언은 그 어린이용 조그만 보트를 타고 어떻게 호숫가까지 도달을 했어요. 너무 신기한 게 그 시간에 호수면 엄청 어두울 텐데 라이언의 카약이 뒤집힌 데가 엄청 깊은 곳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그런 걸 타고 무사히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물가에는 또 진흙이 많잖아요. 라이언은 진흙을 이렇게 헤집고 나오는데 바지며 신발이며 완전 다 진흙투성이가 됩니다. 아까 전기자전거랑 가방이랑 놔뒀던 곳까지 이렇게 걸어갔는데요. 뒤에다 진흙으로 발자국이 남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발견되면 수상하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다시 물가로 가서 바지랑 신발을 씻어냈고요. 발자국도 좀 지워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전기자전거로 돌아와서 전원을 켜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잘 안 켜지는 거예요. 너무 어두워서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잘 안 보였대요. 어떻게 더듬더듬 전원 스위치를 켰고요. 헬멧을 쓰고 가방을 챙겨서 자전거를 타고 떠납니다. 근데 도로가 너무 어두우니까요. 혹시 차가 지나가다가 칠 수도 있으니까 큰 메인 도로 말고 주변에 작은 도로들을 골라서 다녔어요. 야밤에 전기자전거를 타고 열심히 갑니다. 근데 물에서 막 나왔잖아요. 가다 보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중간에 옷도 갈아입었어요. 달리다가 배터리가 이제 다 닳으면 미리 사뒀던 스페어 배터리를 갈아 끼우면서 달렸고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렇게 시계를 보니까 5시인 거예요. 새벽 5시요. 에밀리가 보통 그 시간쯤에 일어난대요. 그래서 라이언은 그때 이제 나 정말 돌이킬 수 없구나 싶었어요. 아침 9시 15분쯤 라이언은 더치밀 파크앤라이드에 도착합니다. 주차장 같은 곳이에요.
지도로 이렇게 찍어보면 그린레이크 공원에서 여기까지 한 110km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작은 도로들을 이용해서 꼬불꼬불 내려왔으니까 거리는 더 길었을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세종 윗자락까지가 120km 정도 되거든요. 라이언은 그것보다 더 긴 거리를 밤새 달린 거예요. 라이언은 전기자전거를 주차하고 옷가지랑 어린이용 보트를 여기서 버렸어요. 그리고 걸어서 버스 정류장으로 갑니다. 그레이하운드 회사의 장거리 버스를 타고요. 디트로이트까지 갑니다. 디트로이트에서는 캐나다 토론토 공항까지 가는 버스를 탔어요. 이 버스는 국경을 넘는 버스라서요. 국경을 넘기 전에 세관을 통과하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좀 생겼어요. 직원이 면허증을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라이언의 면허증은 지금 어딨어요? 그 호수에 버린 수납박스 안에 있는 거예요. 라이언은 새로 발급받아서 가져온 여권을 이제 보여줬는데요. 계속 면허증을 보여달라고 했대요. 버스를 같이 타고 온 사람들이랑 아예 분리를 해서 캐나다는 왜 가는 거냐, 무슨 목적으로 가냐 엄청 꼬치꼬치 캐물었대요. 라이언은 나 그냥 이 버스 타고 토론토 공항 가서 비행기 바로 탈 거다. 그러니까 항공권이랑 여행 일정 같은 걸 보여달라고 해요. 당연히 들키면 안 되니까 항공권은 미리 사둘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지금 안 씻고 자전거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와서 엄청 꼬질꼬질 할 텐데 수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핸드폰을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라이언은 핸드폰도 물에 버려서 없었어요. 세컨폰이 있는데 이거는 메디슨 즈음에서 불륜 상대방 여자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꺼졌어요. 다시 켜보려고 했는데 락이 걸린 건지 아무튼 작동이 잘 안 됐대요. 제대로 된 핸드폰도 없고 면허증도 없고 당연히 의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라이언이 어떤 항공편을 탈 건지 여러 가지 설명을 잘해서요. 결국에는 국경을 잘 통과를 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토론토 공항에 무사히 도착한 라이언은 파리로 가는 에어프랑스 항공권을 구매했어요. 엄청 지쳤을 거잖아요. 공항에서 좀 쉬고 밥도 먹고 그린레이크에 무슨 소식은 없는지 컴퓨터로 확인을 해봅니다. 카약을 타던 사람이 호수에서 실종됐다는 뉴스를 봤어요. 실종 신고 후에 바로 뉴스가 났거든요. 라이언은 계획대로 됐군 하고 비행기를 타고 파리로 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번엔 조지아로 가는 비행기를 탑니다. 조지아는 유럽이랑 아시아 사이에 있는 나라예요. 동유럽의 끝이기도 하고 아시아의 끝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기사에서는 동유럽이라고 나오고 어떤 기사에서는 또 아시아로 나오더라고요. 우즈베키스탄이랑도 가까워요. 라이언은 드디어 그 여성에게 도착했다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먼 거리를 달려왔고 그 먼 거리를 달려왔어요. 1시간 뒤에 그 여성이 와서 라이언을 픽업했대요. 두 사람은 그렇게 호텔로 가서 한 2, 3일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라이언이 현금으로 가져온 돈은 5,500달러였다고 해요. 하나로는 한 80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 저는 이게 처음에 로맨스 스캠 아닌가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었나 싶어요. 로맨스 스캠이라기에는 라이언이 들고 간 돈이 너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체로만 보면 분명 큰 돈이지만 항공권이랑 거기서 지내는 생활비 생각하면 남는 돈이 그렇게 넉넉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렇게 8월에 사라져서는 조지아의 한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혹시나 자기가 안 죽었다는 게 세상에 밝혀졌을까봐 뉴스도 계속 찾아봤어요. 참 치밀한 게 그것도 혹시나 단서가 될까봐 보통 이렇게 헤드라인만 넘겨봤고요. 기사를 클릭해볼 때는 VPN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 서버처럼 보이게 하고 확인을 했어요. 만약에 들키면 조지아는 미국이랑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송환될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3개월이 좀 안 됐을 때였어요. 11월 8일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쓰던 이메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새로운 이메일 계정으로 온 거예요. 레이크 카운티의 수석 보안관보 반드 콜크가 보낸 이메일이었어요. 구체적으로 그 메일 내용이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라이언은 이걸 보고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줄 알았대요. 이메일을 읽고 나서 자기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익사사고로 위장을 해서 죽은 척 해야 되니까 노트북을 바리바리 가져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하드를 미리 옮기고 데이터 백업하고 했던 건데 그 과정에서 라이언이 생각했던 것보다 백업이 많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이것저것 나왔고 꼬리가 잡힌 거예요. 그렇게 아이 셋 아버지가 가짜 죽음을 위장해서
가족을 두고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났었다라는 게 세상에 알려집니다. 라이언이 사실 죽은 게 아니라고 공식 기자회견이 있고 나서요. 사람들은 그 보그와트 가족을 안쓰러워하는 마음, 라이언이 너무 괘씸한 마음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의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틱토커 베일리 부마워가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 영상 속 남자가 라이언인 것 같다는 그런 의문이었어요. 영상에서 베일리가 무료로 조언해드림 이렇게 적힌 팻말을 들고 해변가에 앉아 있거든요. 이때 어떤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베일리 앞에서 멈춰 섭니다. 그리고 나 우즈베키스탄에 갈까? 말까? 이렇게 물어봐요. Need advice on anything? I go to Uzbekistan or stay here? Say that one more time. 베일리가 뭐 거의 가족이라도 있어? 라고 물으니까 없다고 합니다. 그럼 왜 가고 싶어? 여자를 만나려고. 왜? 미국 여성들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니까 아니 너무 익숙해서. 그래서 베일리가 그럼 여기서 여자를 만나는 건 포기한 거야? 하니까 아니 나 결혼했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결혼을 했는데 다른 여자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말을 해도 되나요? 잘 모르겠는데 빈 둥지에 사는 기분이라면서요. 애들도 있는데 다 독립을 했다고 해요. 같이 어울려서 살 동반자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베일리가 그럼 이혼을 먼저 해야겠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자는 아마 그렇겠지 하면서 아내랑 서로 이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봤다고 해요. 둘 사이에 사랑이 줄었다면서요. 영상은 3분가량 정도 되거든요. 베일리는 그 남자한테 아내랑 둘이 상의를 해보라고 조언을 해줘요. 근데도 그 남자는 끝까지 그래서 나 우즈베키스탄에 가? 마라? 이렇게 물어봅니다. 베일리는 그건 너네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달렸어. 이렇게 현명한 대답을 해줘요. What's yes or no? About going to another country? The answer depends on where your marriage stands, sir. 베일리 표정이 지금 아마 이야기를 하는 제 표정과 이걸 듣는 여러분들의 표정이 같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은 조회수 몇백만을 돌파하면서 완전 핫해졌어요. 저도 이렇게 봤는데 그 남자가 진짜 좀 라이언을 닮은 거예요. 거기다가 아내와 아이들이 있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 여자를 만나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그렇고 이 영상이 라이언 실종 2달 전에 찍힌 거거든요. 그래서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이거 찍힌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을 한 거죠.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장소가 샌디에고의 퍼시픽 해변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영상을 찍은 베일리는 경찰에 이 영상에 대해서 알렸거든요. 그린레이크 보안관 사무소는 베일리랑도 연락을 취해봤고요. 영상을 라이언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했대요. 근데 샌디에고 퍼시픽 해변은 미국 남서부고요. 라이언이 사는 워터타운은 미국 동북부예요. 대각선으로 완전 떨어져 있고 라이언이 그때 캘리포니아에 있지도 않았대요. 보안관 사무소는 공식적으로 그 사람은 라이언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그냥 해프닝으로 지나갔어요. 그럼 조지아에 있는 라이언은 어떻게 됐을까요? 보안관의 설득 끝에 12월 10일에 스스로 집에 돌아옵니다. 사실 집에 돌아간 건 아니에요. 미국 땅에 오자마자 그린레이크 카운티 교도소에 바로 수감이 되었어요. 라이언은 협조적이었대요. 돌아온 걸 보면 다 내려놓고 온 거겠죠. 라이언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가 된 상태였고요. 법정에 처음 출두해서는 변호사를 고용할 여유가 없어서 그냥 스스로 변호를 하겠다고 해요. 이 사건을 담당한 슬레이트 판사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하고요. 라이언 대신 무죄 답변을 기록했대요. 미국 형사소송 절차에는 이렇게 피고인이 변호사 없이 출석하는 경우에 판사가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답변을 기록을 해준다고 합니다. 어쨌든 공무집행 방해죄 자체는 최대 형량이 10만 달러의 벌금과 9개월의 징역형이고요. 죄목 자체는 경범죄에 해당해서 라이언은 5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다음날 바로 석방이 됐어요. 이 조사에 얼마나 많은 연방기관들이 참여를 했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감정, 시간, 노력, 돈 낭비하게 한 건가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이혼을 하고 떠났으면 될 일이에요. 근데 나쁜 사람이 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이혼을 말하는 순간 에밀리랑 아이들한테 상처를 줘야 되고
자기는 바람나서 떠난 나쁜 아빠가 될 테니까요. 그러느니 그냥 불의의 사고로 죽기를 택한 것 같은데 그 선택으로 인한 결과가 이 난장판입니다. 그린레이크 카운티는 수색 비용으로 약 35만 달러에서 40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할 거라고 했어요. 이게 한화로 5억이 넘는 돈이거든요. 그린레이크 카운티만 든 돈이지 다른 기관의 돈을 합친 것도 아니에요. 라이언은 가족들을 상처 입히고 실종 수색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낭비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안관이 전했어요. 근데 브루스의 유산에서는요, 사실 정말 큰 돈을 썼을 텐데 그 수색 비용과 노력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키스 코미카는 라이언 때문에 비용이 진짜 많이 들어간 건 사실이지만 라이언이 추잡한 부자였으면 몰라도 딱히 그렇지도 않고 호그와트 가족은 안 그래도 라이언이 싸지른 이 상황 때문에 힘들 텐데 그런 짐까지 지워주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해요.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기관이죠. 에밀리는 라이언이 돌아온 다음 날에 바로 법적 분리를 요청을 합니다. 이혼이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위스콘신주에서 이 법적 분리를 신청하면요,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거랑 비슷하게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준대요. 법적 분리 청원서에서 에밀리는 22년간의 결혼 생활이 회복 불가능하게 깨졌다고 말을 하면서요, 새 자녀에 대한 단독 법적 양육권을 요청을 했어요. 또 재산과 부채에 대한 분할,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 변호사 선임비를 내줄 것도 요구했고요. 각자는 서로를 괴롭힐 수 없고 위스콘신에서 90일 이상을 법원이나 다른 부모의 동의 없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갈 수 없게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에밀리는 어떤 마음으로 라이언이 돌아오길 기다렸을까요? 단순히 불륜이 나서 화가 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고 도망쳤던 라이언이 돌아올 때까지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수사에 협조하고 아이들과의 생활을 이어간 에밀리는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법적 분리에 대한 재판은 2025년 4월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에밀리한테 유리하게 판결이 나겠죠. 근데 그린레이크 보안관 사무소는요, 라이언이 돌아오고 나서 라이언과 연락이 닿을 수 있게 도와줬던 그 여성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을 해요. 반대 콜크는요, 언론 인터뷰에서 그 우즈베키스탄 여성을 도울 방법이 없다고 말을 해요. 외국에 있는 여성이고 미국인도 아니니까 보호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여성의 안위가 걱정이 된다고요. 그러면서 그 여성이 언젠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듣진 않길 바란다고까지 말을 했어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자세히 밝힐 순 없다고 하는데 뭔가 있는 것 같죠? 라이언의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한 재판은 1월 13일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아직 진행 중이고 판결은 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판결이 나고 나면 그 여성에 대한 얘기라든지 라이언이 실종됐었던 진짜 이유라든지 더 자세한 내용이 공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소식이 업데이트되면 또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이야기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많은 힘이 됩니다. 이 마크 포돌 보안관님 인상이 참 좋으신데요. 사실 저는 이름 듣고 바로 포돌이가 생각나서 한 번 보고 이름이 잊혀지질 않았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